인간은 왜 배신을 할까? 배신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들은 그 경험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지 평생 트라우마에 남는다고 한다. 인류 역사상 배신의 역사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비단 이것은 특수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 아니고 내 주위를 둘러봐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런 배신의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인간은 도덕적인 양심을 내다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무한한 욕망의 터널에 갇힌 존재로 한 욕망이 충족되면 곧 다시 다른 욕망으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욕망의 연속성을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의 진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였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이기적인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반가운 상대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도 많다. 인간관계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반면 부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때로는 삶의 길을 그르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절대 없다. 그래서 인생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사람들은 삶의 길동무로서 우리를 지지하고 영감을 주며 성장의 동력이 된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대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원천이 되었다. 그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그러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종종 나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계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때로는 그들을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따라서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우리 인생의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상대방과 알고 지낸 긴 세월의 기간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오래 지속된 관계도 자기 이익을 위해 친한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무조건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 않은 이상 관계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와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는 꽤 다를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서로 불필요한 에너지는 소모되며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 맞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 가치관이 다른 사람,
가까워지길 원하면서도 멀리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을 망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인생에서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는 너무 냉정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각은 한 면만 보는 것이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떠나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상처받지 않으며 더 집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논어와 명심보감에서는 좋은 친구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 착한 자,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자,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자,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자, 타인을 돕는 자, 의리 있는 자, 오래 사귀어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 자, 선을 잘 지키는 자, 겉과 속이 같고 정직한 자, 절제를 잘하는 자, 칭찬을 잘하는 자. 결국 좋은 인간 관계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지는 우리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관계를 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주도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이다. 50이 다 되었지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너무 몰랐다. 제대로 된 사람을 얻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이제 후회하지 않고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50부터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세 가지이고 해로운 벗도 세 가지이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실한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아처 많은 사람을 벗하고 겉만 착한 사람을 벗하고 빈말을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일단 친구라고 해도 좋다. 이때 어떤 친구를 두었는지에 따라 훗날 인생이 달라진다. 이로운 친구를 가리키는 익자사무라는 말이 있다. 사귀면 유익한 친구가 세 종류 있다는 의미다. 첫째, 직이란 강직, 다시 말해 부정한 일을 싫어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라면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솔직히 지적해준다. 둘째, 양은 성실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자신도 자연히 감화되어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일이 없어진다. 셋째, 다문이란 박식, 즉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도 냉혹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귀면 유익하지 않은 인물도 세 종류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개 악의는 없다. 그러니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귄다고 해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부탁도 가볍게 들어주면 안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신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다. 신의는 인간의 조건이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 실격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신뢰를 저버려서 실패하는 것은 이를 경솔하게 떠맡아서다. 마음 약한 사람일수록 이런 실패가 많다. 노자라는 고전에는 경락과 신, 즉 가볍게 승낙하면 미덥지 않다라는 의미의 명언이 있다. 경락이란 가볍게 승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다. 첫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 자리의 분위기나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자기 힘에 부치는 일을 경솔하게 떠안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둘째, 가볍게 승낙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 한마디의 가벼운 승낙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통찰력의 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먼저 깨닫는 자가 현명하다. 직접 만나서 말을 해야만 일 처리가 가능했던 시대의 이야기다. 혹은 처음 만난 상황을 가정하고 조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을 끝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같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나도 경계가 허술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해 남의 말을 살피고 안색을 관찰하라고 말했다. 말을 살피는 것은 상대의 말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읽어내는 일이고, 안색을 관찰하는 것은 상대의 표정을 읽고 속내를 꿰뚫어 보는 일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이런 통찰력이다. 공자는 원래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런 공자조차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보다 더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갈고 닦아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고도 재빠르게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린다면 현자라고 할 수 있다. 거짓과 진실을 가려 사람을 보는 안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한 말을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가운데 어진이가 드물다. 공자는 군자의 조건으로 덕과 능력을 꼽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자동차의 좌우 바퀴와 같다고 했다. 과연 덕은 무엇일까? 인격이나 인품에 관련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은 간다. 하지만 설명을 하려니 생각보다 어렵다. 그 이유는 덕이란 단순하지 않고 여러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덕 중에 공자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인이다. 다만 공자 자신이 인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번지라는 제자가 이는 어떤 것인가요? 하고 묻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중궁이라는 제자에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것이 인이다라고 대답했다.
상대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춰 분명히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이란 우리 서로가 같은 인간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간의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예로 배려라든가 온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도 한 구절 살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굳세고 꿋꿋하며 순수하고 어눌함은 인에 가깝다. 한결같이 의지가 굳고 꾸밈이 없다는 의미다. 공자는 이것도 인에 가깝다고 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부드러운 낯빛으로 상대에게 아첨하는 것은 인과 거리가 멀다. 어찌 사람 속을 알까? 공자가 사람을 보는 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이유를 살피며 그가 편안히 여기는 것을 관찰하면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공자의 인간관은 굳이 말하자면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공자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답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속내까지 파악하려고 할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평소의 태도나 행동이다. 하지만 공자의 이 말을 유념하고 상대를 보면 80% 정도는 놓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공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더 나아가 행동을 뒷받침하는 동기나 목적까지 확인하고 상대를 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라는 말이다. 왜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할까?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문제는 생활이나 일과 관련이 있는 상대다. 그런 상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쪽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 보는 눈, 안목을 키워야 한다. 두 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고전 속 공자의 말은 물론 선인들의 지혜에서 배워야 한다. 둘째, 배운 것을 실행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연마해야 한다. 어떤 상대라도 자신의 본성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 50부터 꼭 피해야 할 건 4가지. 공자께서는 4가지를 하지 않으셨다. 억측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게 없으셨으며 고집하지 않으셨고 자신만 옳다고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공자의 사람됨을 이야기한 구절이다. 공자는 4가지 결점이 없었다고 한다. 첫째, 주관만으로 억측하지 않았다. 주관도 주관 나름이지만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잘못되는 일이 많다. 인터넷에 쏟아지는 비판에는 이런 종류의 억측이 많다. 둘째, 자기의 생각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면 완고하다는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소외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의견은 의견대로 두고 주변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자. 셋째,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다. 고집이 세면 고지식하고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언젠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넷째,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서 외톨이가 된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의 상황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공자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지 고생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뛰어난 상식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다. 네 가지 피해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주관만으로 억측하는 일. 두 번째는 무턱대고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일. 세 번째는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는 일. 네 번째는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는 일. 50부터는 물의 흐름에서 배우라. 군의 형세는 물의 형상을 본떠야 한다. 물의 형세는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일정한 형태가 없고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이 있다. 저항을 피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용하기에 따라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는 방식을 이런 물의 특성에서 배우라고 말한다. 물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싸움에도 변하지 않는 태세는 있을 수 없다. 적의 태세에 대응해 변화하면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좋은 용병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에 주목한 것은 손자병법뿐만이 아니다. 같은 병법서인 우료자에도 서두에 승리한 군은 물을 닮아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물은 아주 유약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것은 구릉이라 할지라도 쳐부순다. 그 이유는 물의 성질에는 집중성과 불변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장수가 예리한 무기와 견고한 갑옷으로 무장한 대군을 이끌고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물처럼 행동한다면 천하에 겨룰 자가 없다. 노자에서도 역시 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물만큼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자를 이기는 것은 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함은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러한 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자는 없다. 이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의 흐름에서 배우자. 물은 높은 곳은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을 얻는 자, 군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배우더라도 견고하지 못하다. 중심과 믿음을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며 잘못하면 즉시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공자가 목표로 삼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였다. 공자 자신이 군자를 목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친 것 또한 군자였다. 공자 학당은 군자 양성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자가 목표로 한 군자의 5가지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통솔할 수 없다. 둘째,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진다. 그 결과 독불장군이 되어 독선에 빠지고 진보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셋째, 인간으로서 신뢰를 높이려면 성실해야 한다. 넷째,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면 어느새 상대에게 감화되어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한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군자는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든든한 친구와의 만남은 결국 나를 위한 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더불어 말할 만해도 함께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함께 말을 한다면 말을 잃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친구가 매우 큰 존재였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어디에든 학교가 있고 내용이 어떻든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배울 곳이 있다. 하지만 공자가 살던 시대는 달랐다. 공자 학당 같은 곳을 제외하면 일반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대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친구다. 공자는 앞서 하기편에서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시경에도 절차탁마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서로 결점이나 잘못을 고쳐주고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다. 현대에도 이러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다.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 친구 사귀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런데 앞에 구절에 등장하는 지자는 단순히 박식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을 갖춘 인물을 가리킨다. 그런 인물은 마땅히 친구로 삼을 만한 상대를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안는다. 이야기를 나눌 만한 인물과 만나면서 대화하지 않는 것은 벗을 잃는 일이다. 이야기를 나눌 만하지 않은 인물과 대화하는 것은 말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간은 왜 배신을 할까? 배신을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들은 그 경험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한지 평생 트라우마에 남는다고 한다. 인류 역사상 배신의 역사는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비단 이것은 특수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 아니고 내 주위를 둘러봐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이런 배신의 상황을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 인간은 도덕적인 양심을 내다버리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무한한 욕망의 터널에 갇힌 존재로 한 욕망이 충족되면 곧 다시 다른 욕망으로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욕망의 연속성을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의 진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였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이기적인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자신에게 유익하고 반가운 상대가 아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경우도 많다. 인간관계는 삶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반면 부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때로는 삶의 길을 그르치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본질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절대 없다. 그래서 인생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사람들은 삶의 길동무로서 우리를 지지하고 영감을 주며 성장의 동력이 된다. 반면 나쁜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우리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삶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은 대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원천이 되었다. 그들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그러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종종 나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관계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때로는 그들을 더욱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따라서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치 있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우리 인생의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은 상대방과 알고 지낸 긴 세월의 기간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오래 지속된 관계도 자기 이익을 위해 친한 사람을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무조건 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 않은 이상 관계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와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는 꽤 다를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서로 불필요한 에너지는 소모되며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음이 맞지 않거나 불편한 관계, 가치관이 다른 사람, 가까워지길 원하면서도 멀리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을 망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인생에서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는 너무 냉정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각은 한 면만 보는 것이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 필요 없는 사람들은 떠나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래야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상처받지 않으며 더 집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논어와 명심보감에서는 좋은 친구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 착한 자,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자,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 자,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자, 타인을 돕는 자, 의리 있는 자, 오래 사귀어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 자, 선을 잘 지키는 자, 겉과 속이 같고 정직한 자, 절제를 잘하는 자, 칭찬을 잘하는 자. 결국 좋은 인간 관계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지는 우리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며 어떤 관계를 맺을지, 어떤 관계를 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주도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오늘 낭독할 책은 50부터는 왜 논어와 손자병법을 함께 알아야 하는가이다. 50이 다 되었지만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너무 몰랐다. 제대로 된 사람을 얻어야 인생이 바뀐다고
저자는 말한다. 저자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이제 후회하지 않고 이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50부터는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할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익한 벗이 세 가지이고 해로운 벗도 세 가지이다.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신실한 사람을 벗하고 견문이 많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다. 아처 많은 사람을 벗하고 겉만 착한 사람을 벗하고 빈말을 잘하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일단 친구라고 해도 좋다. 이때 어떤 친구를 두었는지에 따라 훗날 인생이 달라진다. 이로운 친구를 가리키는 익자사무라는 말이 있다. 사귀면 유익한 친구가 세 종류 있다는 의미다. 첫째, 직이란 강직, 다시 말해 부정한 일을 싫어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라면 자신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솔직히 지적해준다. 둘째, 양은 성실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친구가 있으면 자신도 자연히 감화되어 잘못된 길에서 헤매는 일이 없어진다. 셋째, 다문이란 박식, 즉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도 냉혹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귀면 유익하지 않은 인물도 세 종류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대개 악의는 없다. 그러니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귄다고 해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어떤 부탁도 가볍게 들어주면 안 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신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다. 신의는 인간의 조건이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 실격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신뢰를 저버려서 실패하는 것은 이를 경솔하게 떠맡아서다. 마음 약한 사람일수록 이런 실패가 많다. 노자라는 고전에는 경락과 신, 즉 가볍게 승낙하면 미덥지 않다라는 의미의 명언이 있다. 경락이란 가볍게 승낙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단점이 있다. 첫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한다. 그 자리의 분위기나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자기 힘에 부치는 일을 경솔하게 떠안아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둘째, 가볍게 승낙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단 한마디의 가벼운 승낙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통찰력의 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않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억측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먼저 깨닫는 자가 현명하다. 직접 만나서 말을 해야만 일 처리가 가능했던 시대의 이야기다. 혹은 처음 만난 상황을 가정하고 조언을 했을지도 모른다.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냉정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일을 끝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신중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같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나도 경계가 허술해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다. 공자는 이 문제에 대해 남의 말을 살피고 안색을 관찰하라고 말했다. 말을 살피는 것은 상대의 말 이면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읽어내는 일이고, 안색을 관찰하는 것은 상대의 표정을 읽고 속내를 꿰뚫어 보는 일이다.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바로 이런 통찰력이다. 공자는 원래 사람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그런 공자조차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보다 더 사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갈고 닦아 인생을 유연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처음부터 경계하지 않고도 재빠르게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린다면 현자라고 할 수 있다. 거짓과 진실을 가려 사람을 보는 안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한 말을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가운데 어진이가 드물다. 공자는 군자의 조건으로 덕과 능력을 꼽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자동차의 좌우 바퀴와 같다고 했다. 과연 덕은 무엇일까? 인격이나 인품에 관련된 것이라고 쉽게 짐작은 간다. 하지만 설명을 하려니 생각보다 어렵다. 그 이유는 덕이란 단순하지 않고 여러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덕 중에 공자가 가장 중요시한 것은 인이다. 다만 공자 자신이 인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제자들의 질문에 따라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을 뿐이다. 예를 들어 번지라는 제자가 인은 어떤 것인가요? 하고 묻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중궁이라는 제자에게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것이 인이다라고 대답했다. 상대의 수준이나 상황에 맞춰 분명히 다르게 설명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이란 우리 서로가 같은 인간이라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인간의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 예로 배려라든가 온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도 한 구절 살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굳세고 꿋꿋하며 순수하고 어눌함은 인에 가깝다. 한결같이 의지가 굳고 꾸밈이 없다는 의미다. 공자는 이것도 인에 가깝다고 했다. 말을 번지르르하게 하고 부드러운 낯빛으로 상대에게 아첨하는 것은 인과 거리가 멀다. 어찌 사람 속을 알까? 공자가 사람을 보는 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이유를 살피며 그가 편안히 여기는 것을 관찰하면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겠는가? 공자의 인간관은 굳이 말하자면 성선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공자조차도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신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답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속내까지 파악하려고 할 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평소의 태도나 행동이다. 하지만 공자의 이 말을 유념하고 상대를 보면 80% 정도는 놓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공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더 나아가 행동을 뒷받침하는 동기나 목적까지 확인하고 상대를 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사람을 판단할 때는 신중하라는 말이다.
왜 그렇게까지 경계해야 할까? 전혀 관계없는 타인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문제는 생활이나 일과 관련이 있는 상대다. 그런 상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쪽까지 휘말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가? 이런 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 보는 눈, 안목을 키워야 한다. 두 가지만 명심하자. 첫째, 고전 속 공자의 말은 물론 선인들의 지혜에서 배워야 한다. 둘째, 배운 것을 실행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연마해야 한다. 어떤 상대라도 자신의 본성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다. 50부터 꼭 피해야 할 건 4가지. 공자께서는 4가지를 하지 않으셨다. 억측하지 않으셨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게 없으셨으며 고집하지 않으셨고 자신만 옳다고 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공자의 사람됨을 이야기한 구절이다. 공자는 4가지 결점이 없었다고 한다. 첫째, 주관만으로 억측하지 않았다. 주관도 주관 나름이지만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잘못되는 일이 많다. 인터넷에 쏟아지는 비판에는 이런 종류의 억측이 많다. 둘째, 자기의 생각만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다.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면 완고하다는 면에서는 인정해주고 싶기도 하지만 결국 소외되지 않겠는가. 자신의 의견은 의견대로 두고 주변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자. 셋째,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다. 고집이 세면 고지식하고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언젠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넷째,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져서 외톨이가 된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의 상황도 생각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겠는가. 공자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단지 고생만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부분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뛰어난 상식을 갖춘 사람이기도 했다. 4가지 피해야 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주관만으로 억측하는 일. 두 번째는 무턱대고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일. 세 번째는 한 가지 생각만 고집하는 일. 4번째는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는 일. 50부터는 물의 흐름에서 배우라. 군의 형세는 물의 형상을 본떠야 한다. 물의 형세는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에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일정한 형태가 없고 그릇에 따라 형태를 바꾸는 유연성이 있다. 저항을 피해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용하기에 따라 바위도 깨트릴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는 방식을 이런 물의 특성에서 배우라고 말한다. 물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처럼 싸움에도 변하지 않는 태세는 있을 수 없다. 적의 태세에 대응해 변화하면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좋은 용병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물에 주목한 것은 손자병법뿐만이 아니다. 같은 병법서인 우료자에도 서두에 승리한 군은 물을 닮아서라며 이렇게 말했다. 물은 아주 유약하지만 앞을 가로막는 것은 구릉이라 할지라도 쳐부순다. 그 이유는 물의 성질에는 집중성과 불변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장수가 예리한 무기와 견고한 갑옷으로 무장한 대군을 이끌고 자유자재로 변화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물처럼 행동한다면 천하에 겨룰 자가 없다. 노자에서도 역시 물에 주목하고 있는데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라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물만큼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자를 이기는 것은 물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부드러움은 강한 것을 이기고 약함은 강한 것을 이긴다. 이러한 도리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자는 없다. 이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의 흐름에서 배우자. 물은 높은 곳은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른다. 사람을 얻는 자, 군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배우더라도 견고하지 못하다. 중심과 믿음을 중시하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며 잘못하면 즉시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공자가 목표로 삼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군자였다. 공자 자신이 군자를 목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친 것 또한 군자였다. 공자 학당은 군자 양성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자가 목표로 한 군자의 5가지 자세는 무엇일까? 첫째,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을 통솔할 수 없다. 둘째,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면 아무래도 시야가 좁아진다. 그 결과 독불장군이 되어 독선에 빠지고 진보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셋째, 인간으로서 신뢰를 높이려면 성실해야 한다. 넷째,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면 어느새 상대에게 감화되어 자신도 발전할 수 있다. 다섯째, 누구나 실패와 실수를 한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 군자는 항상 침착하게 대비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든든한 친구와의 만남은 결국 나를 위한 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더불어 말할 만해도 함께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잃게 되고, 더불어 말할 만하지 않은데 함께 말을 한다면 말을 잃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공자가 살던 시대에는 친구가 매우 큰 존재였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어디에든 학교가 있고 내용이 어떻든 배우려고 마음먹으면 배울 곳이 있다. 하지만 공자가 살던 시대는 달랐다. 공자 학당 같은 곳을 제외하면 일반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대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친구다. 공자는 앞서 하기편에서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시경에도 절차탁마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다.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서로 결점이나 잘못을 고쳐주고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다. 현대에도 이러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것만큼 든든한 것은 없다. 각박한 세상이다 보니 친구 사귀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런데 앞에 구절에 등장하는 지자는 단순히 박식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을 읽고 상황을 읽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을 갖춘 인물을 가리킨다.
그런 인물은 마땅히 친구로 삼을 만한 상대를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안는다. 이해하기를 나눌 만한 인물과 만나면서 대화하지 않는 것은 벗을 잃는 일이다. 이해하기를 나눌 만하지 않은 인물과 대화하는 것은 말을 낭비하는 것이다.